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하게 될 유시민입니다. 이게 오늘 강연할 주제입니다. 책 표지인데요. 예,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날씨가 구전데 이렇게 갑자기 오디오가 잡음이 나는데, 예, 날씨가 이렇게 구전데 되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들은 드셨어요? 아이고, 저런 어떡하나. 예, 끝나고 나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기 돈 내고. 예, 잘 들리시죠? 이 강연이 원래 4월 하순에 있을 예정이다가 책 나온 지 2달이 지나서 이제 첫 번째 저자 강연회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책을 낼 때마다 저자 강연을 하는데, 이번 경우는 이제 그 전에 낸 책보다 책도 좀 재미가 적고, 주제도 무겁고, 그렇게 해서 강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에서 책 내용을 그냥 요약해서 반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싶어서 크게 이제 책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사진과 텍스트를 좀 보게 될 텐데요. 여기 보게 될 텍스트는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짤막짤막한 것들을 추렸습니다.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관련된 사진들을 좀 구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보면서 함께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 원래 이 책 제목을 기획을 할 때 제가 나에게 국가는 무엇인가 이렇게 기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나에게라는 게 너무 사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가란 무엇인가로 이렇게 됐습니다. 같은 제목의 책이 오디오가 계속 좀 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같은 제목의 책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냥 국가 이런 제목의 책도 많고, 국가론 이런 책도 많고,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도 아주 많습니다. 제가 국가란 뭘까에 대해서 언제부터 고민했을까 이렇게 돌이켜보면 꽤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들도 어릴 때 국기 하강식 이렇게 운동장에서 공 차고 놀다가 오후 5시가 되면 갑자기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운동장에 있는 국기계양대에 국기를 내리는 의식이 있고, 그러면 모두가 동작을 멈추고 국기 쪽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서야 했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잡아갈 것 같지는 않지만 왠지 그걸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하는 일처럼 느껴져서 그렇게들 다들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고 또 이제 애국조회 이런 거 할 때 국기에 대한 맹세, 요즘도 있죠.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매우 심각하게 국가라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생각한 건 아마 제가 1978년도에 대학을 들어왔으니까 대학 들어온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을 직접 읽은 거는 아마 1984년도 겨울 같은데, 이 책에 인용되어 있는 해롤드 라스키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영등포 구치소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대학 들어온 이후로 약 2, 3년간 또는 뭐 그 뒤에 군대 갔다 온 후로 이렇게 도대체 우리가 사는 국가는 왜 이럴까? 그런 거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일까? 또는 왜 우리의 국가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일까? 우리가 느끼기에 훨씬 좋은 국가
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국가로 온 것일까? 당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요. 이게 말이 되나? 저런 사람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그때야말로 국가는 폭력이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런 말들이 실감 있게 와닿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라스키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처음으로 학술적인 또는 과학적인 어떤 면에서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책에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그때부터 했던 약 20년, 25년, 30년 가까이 이렇게 생각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의 저의 생각을 이제 고전을 빌려서 정리를 한 건데요. 그 얘기를 한 40여 분 정도 우리가 하고,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 이런 것들 또 하시게 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뭐 한 9시 한 20분이나 이때 9시 30분 이 정도까지는 끝내야 또 사인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 10시까지 대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강연은 9시 반 이전에 끝나도록 그렇게 하고, 강연 끝나면 바로 원하시는 분들 사인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로 국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자유라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헨리 데이빗 소로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내 방식대로 숨을 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 시민의 불복종, 원죄는 시민정부에 대한 저항, 이런 제목으로 썼던 에세이죠. 되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죠.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다. 그죠? 국가가 잘 돼야 나도 잘 되지. 국가 없이 어떻게 내가 존재할 수 있느냐. 나보다는 국가가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세요? 국가 간이 의심스러운 분들.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그것은 이제 참 재밌는 헌장인데, 그 국민교육헌장을 전부 다 외우도록 그때 돼 있어서 시험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첫 문장이 보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뭐 내용에 보면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안으로는 뭐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기여하고 이런 등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국민교육헌장을 보면 온 국민이 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이유, 사명 이런 것들을 민족 중흥에 맞추도록 그렇게 국민을 교육하기 위한 헌장이었죠. 여러분들은 민족을 중흥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분이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와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죠.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 뭘 하기 위한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복받은 출생이든 혹은 아빠의 실수에 의한 또는 술김에 생긴 생명이든, 여하튼 우리 모두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군지도 몰랐고 내가 여기 있는지도 몰랐지만 의식이 형성되고 이렇게 되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 왔나? 나는 무엇 때문에 왔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 소로는 강요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내 인생은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니고 그냥 와서 눈 떠보니까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살러 온 거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존재, 어떤 위대한 목적,
숭고한 목적의 수단으로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러 와 있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자유죠, 자유. 국가가 최초로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은 저의 경우에도 자유를 속박하는 존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리고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할 생각까지 국가가 규정해주고 있죠. 국가라는 것은 원초적으로 느껴지기에 속박, 나의 자유에 대한 구속의 주체로 느껴집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경찰관, 그렇죠? 교통순경, 모두가 나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느껴집니다. 국가라는 추상적인 어떤 존재는 그런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납니다. 국가는 사람들의 자유를 제약하죠. 누구나 다 국가를 나의 자유를 제약하는 존재로 느낍니다. 근데 이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국가가 개인에게 가하는 자유의 속박, 이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늘 문명은 억압이고 국가는 질서를 유지할 임무를 갖고 있고 인간은 속박하지 않으면 방종하기 쉬우므로 국가라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속박할 수밖에 없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고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내 스스로 설계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꿈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의 주체인데 국가는 불가피하게 나의 자유를 속박합니다. 그럼 국가가 나의 자유를 속박할 때 이 속박은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다면 왜 정당한가? 이런 문제들이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존 스튜어트 밀의 대답은 매우 명료하죠. 국가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 말고는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다른 어떤 권력 행사도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단 하나의 원리를 천명했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부터 국가를 속박으로 느끼게 되는 거. 근데 학교 선생님도 우리에게 속박을 엄청나게 하죠. 학교 선생님은 국가의 공무원, 이거 국가가 정해준 교육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국가가 지어준 집에서 국가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준 시간대로 학생들을 붙들어 놓습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규칙대로 행동하도록 강제하죠.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만나는 국가의 모습입니다. 되게 그런 국가의 속박은 내가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 이것이 국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도 우리의 자유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받고 있는 제약, 우리들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 중에서 저 존 스튜어트 밀의 논리에 의해서 정당화할 수 없는 속박이 있습니까? 느끼시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나요? 예. 실제로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유모차에 아이를 태워서 촛불을 들고 시내에 나가는 것이 누구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교통 흐름을 강제로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사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입건이 많이 되죠. 벌금도 받고. 예.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전기통신기본법으로 그때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죠. 국가라는 것은 묘한 존재입니다.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이, 경찰과 검찰이
그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서 죄를 물어서 구속을 했고 그의 자유를 박탈했는데 역시 국가기구의 일부인 법원이 그에게 자유를 되돌려줬죠. 그러나 그의 자유를 일정 기간 속박했던 국가의 행위, 이런 것은 그의 자유를 박탈한 행위인데 박대성 씨의 글이 누군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죠. 국가가 가하고 있는 많은 속박들, 자유에 대한 속박들 중에는 정당화하기 어려운 것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제가 정치인인데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예. 뭐 여러 차례 조금씩 개정돼서 오늘까지 왔습니다만, 예컨대 어느 누군가가 광화문 내거리에 가서 3대 세습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라든가 아니면 그 좋은 일이라고. 여러분 중에서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보안법 걸릴까봐 손 못 드는 거죠. 아마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손들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 밑에 가서 3대 세습은 정당하다고 외쳤다고 가정해보죠. 그의 외침이 누군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합니까? 꼴 보기 싫을 수는 있겠죠. 뭐 저런 사람 다 있어. 정신이 좀 어떻게 됐나 봐.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누구의 자유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어떤 사람의 자유로운 행동, 이것이 그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최근의 사례, 여러분들 중에도 G20 제너레이션에 속하는 분이 가끔 보이네요. 이런 세대가 G20 세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정부에서는 주장합니다. 예, 이게 유명한 쥐벽서. 이 포스터 위에 저 쥐를 그린 분의 행위가 그 창작의 자유, 열정, 이것을 표현해본 그 행위가 여러분들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했습니까? 전혀 제약하지 않았죠. 예, 이걸 그린 분은 아마 이 포스터 한 장을 더럽힌 거일 수는 있겠죠. 그죠? 포스트 값을 물어줘야 될 거예요. 부당하게 국가의 재산을 손괴했기 때문에. 아무런 설명도 붙어 있지 않죠? 그냥 쥐가 청사초롱을 들고 있을 따름인데 저 그림 속에서 어떤 정치적 의도를 보고, 예, 이게 참 놀라운 능력이죠? 우리나라 경찰관들과 검사들은 독심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가 어떤 목적으로 저 쥐를 그려놨는가에 대해서 심심해서 낙서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웃자고 어떤 개인이 한 일을 죽자고 국가가 덤벼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아까 유모차 부대 광우병 촛불 집회입니다. 교통을 방해했죠. 그죠?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다 잡아넣어야 돼요. 저 시간에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혹은 자전거를 타고 청계광장이나 서울시청 광장을 지나갈 사람의 자유를 침해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당하게 침해했나요? 부당하게 침해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 촛불 집회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는가? 이 문제로 넘어가면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키워드가 자유라면,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또는 그 이전에 살아오면서 늘 생각했던 것은 내가 타인의 자유에 대해서 부당한 침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약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그것은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밀의 말처럼 국가 권력이 어떤 개인의 자유를 속박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근거가 그 사람의 자유로운 행동이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때뿐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의 측면이고요. 그래서 매우 소극적인 논리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논리를 펼 수 있는데요. 정의라는 키워드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제일 마지막 부분, 거의 마지막 부분 가서 이제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 미국 신학자를 인용해서 정의의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이 책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읽어보라고 하셨던 책이에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그때 읽었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정말 좋은 책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양이 부족해서 당시에는 그 책을 소화할 수가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의 행위 또는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정의라는 개념과 관계가 있습니다. 니버의 말을 인용했죠.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다. 대개 우리들은 이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기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이기적 존재다. 맞죠? 그런데 이기적 존재인데 그냥 이기적 존재가 아니라 왕왕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이기적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가는 이기적 존재이면서도 왕왕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인간 존재와 결부되어 있는 어떤 조직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기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개인을 놓고 볼 때 리버가 말한 것처럼 개인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제일 아름다운 것,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 뭐냐 하면 이것은 이타성이 되겠습니다. unselfishness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원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본능을 거슬러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고 선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타적 행동을 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깁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죠. 국가에 대해서는 또는 사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소위 unselfish하게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 세금을 걷어다가 동티모로에 왕창 갖다 주면 이타적 행동이 되겠죠. 국민들의 세금을 왕창 가져다가 고통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해서 식량을 사다가 항공기로 막 뿌리면 엄청나게 이타적인 행동이 되겠죠. 이런 일을 하는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쫓겨나죠. 국가는 이타성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하면 좋지만. 국가는 뭘 하는 존재냐? 국가는 어떤 좋은 국가라고 말하는 것, 혹은 국가를 중심에 놓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뭐냐? 정의다. 이것이 니버의 주장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말에 이제 옛날에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현대화된 속담은 이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보고 그 사람의 행복의 수준은 그 사람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들은 되게 늘 남이 뭘 하는지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소나타 승용차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자동차인데 옆에 누군가 페라리를 또는 포르쉐를 몰고 나타나면 갑자기 소나타 2.0이 초라해 보입니다. 늘 인간은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국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의롭지 못해. 이 사회는 잘못돼 있어. 이 국가가 틀려먹었어.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종국적으로 보면 정의롭지 못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새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국민들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크게 재미있지 않은 책이 밀리언셀러가 우리나라에서 되고 미국보다 여기서 더 많이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의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들의 그런 정의에 대한 직관 또는 관념을 거스르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예컨대 좀 조심해야겠다. 자꾸만 우리가 대통령을 예로 들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분이 공정사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보면 사회가 온통 비리투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회가 온통 비리투성이가 되는데 본인이 기여하신 바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의문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거에 출마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관계된 참모를 해외 도피시키고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예. 요즘 4대강 사업 같은 거 오늘 비 많이 와서 여주 이포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도 모 상업고등학교 출신들이 낙동강 사업의 한 구간의 공사를 몽땅 독점했다든가 그때 여러분들은 뭔가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정의에 대한 관념은 매우 직관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애들도요, 과자를 나눠줄 때 다른 애들은 한 봉지를 주면서 자기한테는 반 봉지만 주면 몹시 화를 내죠. 이 공평함, 평등, 그러니까 같은 것을 갖게 이유가 없다면, 다른 이유가 없다면 똑같이 해주라는 거. 이런 것이 정의와 관련된 기본관념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헤쳐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예컨대 조선 산업이 잘 나갈 때 엄청난 돈을 벌었던 회사의 사주가 조선업계가 불황에 빠져서 수주가 끊기니까 곧바로 노동자들을 다 해고해버리는 이런 일들. 최근에 한진중공업 사태 같은 거요. 유성기업, 이교대, 막교대로 하니까 밤새도록 작업을 해야 되는 조가 있어서 우리도 새벽에 잠 좀 자고 싶어요 라는 이 소박한 소망,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해서 직장 폐쇄하고 그동안 돈 그렇게 많이 벌어줬던 자기 직원들을 전부 불법을 저지른 사람으로 몰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직원 식당을 잘 지어놓고 외부 급식업체들이 들어와서 오픈해가지고 맛있는 밥을 팔면서 그 건물을 청소해주는 아주머니들은 청소 도구함이 있는 그 공간에서 맨바닥에 앉아서 밥 먹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정의로운 게 아니죠. 정의에 대한 우리들의 관념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국가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정의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책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담았습니다. 몇 가지 사진들을 기억하기 싫은 사진들입니다. 지금 사라지고 없는 용산 남일당 빌딩. 여기 지금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이건 옛날 사진이다. 옛날 다른 크레인 농성 사진입니다. 맞구나. 한진중공업 축소 폐시하는 정리해고 처리하라. 지금 저기 벌써 몇 달째 지금 저 위에서 농성하고 있죠? 맞네요. 유선기업 파업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사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국가는 시장에서 근로계약이라는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할 일은 대개 폭력 사태가 일어나거나 불법 시설물 점거가 있을 때 공권력을 투입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대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우리들의 직관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키워드를 빨리빨리 볼까요? 여기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주권이라는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 이제 전통적인 국가론을 편 사람들의 주장의 여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토마스 홉스, 국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한 것이므로 주권자의 행위는 곧 시민들 자신의 행위이다. 여기서 주권자는 옛날에 전제군주를 말하는 겁니다.
천재군주의 행위는 곧 국민의 행위이기 때문에 천재군주가 어떤 행위를 하든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폈고요. 아까 유성기업 사태나 한진중공업 사태를 보면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현대국가는 부르주아즈의 일상사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 예. 노사협상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노동자들, 직원들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국가가 경찰을 보내서 다 해결해 줍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말했던 부르주아즈의 일상사를 처리하는 위원회로서의 국가의 기능. 그러나 플라톤은 3000년 전에 국가는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 공동체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비춰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죠. 강의가 좀 다소 정신없이 흘러가는데요. 이제 마무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이 책은 별로 인기가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 책을 출판하고 나서 인기가 없는데, 그것은 이제 필자의 인격에 대한 결함,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필자의 인격적 결함에 대한 여러 주장,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지금 많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아주 생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나름 법질서도 서 있고 또 나름 또 사람 사는 그런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통용되기도 하고, 하지만 국가가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상식이 아주 파괴된다는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일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야, 너것들이 하고 있을 때는 얼마나 잘했냐, 이 얘기가 바로 나오고, 지난 참여정부 때 했던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해라, 이런 얘기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저도 좀 그렇게 막 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4대강 사업이라든가 부자 감세라든가 용산 참사라든가, 또는 국가가, 정부가 노사평화를 이룩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이 정의를 실현하는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오로지 공권력으로 대응하는 이런 상황,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에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히 경찰청장이 나와서 오늘 촛불 집회는, 등록금 집회는 불허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발칙하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것을 국민이 만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만든 것이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느 언론에서는 유시민 이번에는 국민 탓,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권력을 5년 동안 맡아서 운영할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은 정권이죠. 이 정부는 국민이 세운 정부입니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 않지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님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표방했고, 그렇습니다만 이 정부는 그냥 이명박 정부라고 그러죠. 아니, 스스로 무슨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명박 정부라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참 겸손하구나, 스스로 자기 정부의 성격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국민들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구나, 이렇게 좋게 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명박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정부, 그런 뜻의 이명박 정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서 스스로 원해서 수립한 정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서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헌법이 보장한 5년 임기 중에는 교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당에 이제 국민 주권에 대해서 저는 다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투표권, 어떤 분들은 노태우에서 김영삼으로, 김영삼에서 김대중으로, 또 노무현으로, 이명박으로 바뀌었지만 다 똑같다,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제 눈에는 차이가 큰 걸로 보이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이 모두가 다 국민들이 자기의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만든 정부들이고 국민들의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투표하는 날 하루만 주권자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객체요 대상이 된다고 한탄하시는데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주권자가 되는 날 하루 잘못 선택하면 5년간 객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투표권, 국민들 중에 절반밖에 투표 안 하는 이 상황에서 이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시죠. 지금 20대들,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취직이 안 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국가와 정부, 총체적으로 국가, 왜 정부나 정치권, 정당들은 청년 취업 대책이나 또는 등록금 대책을 이제까지 내놓지 않은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르신들이 10,000명이 모여서 데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책이 금방 나와요. 무슨 문제든. 대학생들이 10,000명이 모여서 데모해도 별로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냐? 투표날 놀러 갈 거기 때문에. 투표 안 할 거기 때문에. 지난 총선 대선에서 20대 투표율이 20%대, 30대는 30%대, 40대는 40%대, 50대 이상은 50% 이상. 투표를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청년들의, 대학생들의 일상적 소망과 정치적 요구를 대표해줄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가 권력을 잡을 수 없죠. 따라서 국가 운영은 자꾸만 실제로 표를 행사하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부자 감세. 돈 많고 땅 많이 가진 분들이 열렬 지지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주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월 민주항쟁 사진인데요. 그때 대학생들입니다. 그때 대학생들. 저렇게 6월 그 더운 날 우통을 벗어젖히고 태극기를 들고 저렇게 달렸죠. 리비아 내전 사진인데요. 저기는 지금 가다피라는 독재자가 뒤늦게 주권 행사를 하려고 들고 일어난 민중과 대립해서 전투기를 동원해서 살상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것은 참고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의 회동. 예, 한편에서는 노점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국가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하는 국가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누구를 원망할 수 없고, 속았든, 번드르란 말에 속았든, 아니면 자기의 욕망, 소위 경제발전, 내 지갑이 두둑해지는 것에 대한 열망, 이런 열망을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서 투사함으로써 이 정부를 세웠던, 여하튼 전국적으로 오늘날 이 국가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국민 주권 행사의 결과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보 정치가 요새 관심이 많으니까요. 진보 정치에 대해서만 한 가지. 이건 유한계급론의 베블렌의 말인데 생략하고요. 진보 정치,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한편에서는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그렇죠?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이것이 진보다.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전을 내놓지 않고 이 소망을 포기하는 것은 전부 죽은 진보, 가짜 진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주장이. 만약 사회주의가 더 좋은 대안이라면, 사회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이 비난에 맞지 않는 자본주의에 비해서 더 우월한 대안이라면 저기에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문제이고, 제가 좋아하는 진보에 대한 관념은 이런 겁니다. 진보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이다. 정치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한 것이고요. 정치는 권력에 참여하는 노력. 예, 이건 생략하고요. 아까 경제 문제, 한쪽으로 노점상을 폭력으로 철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 총수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남겨주는 이 국가. 이게 좀 잘못된 건데, 막스 베버, 이것은 지금 인용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막스 베버가 아니고, 칼 포퍼가 한 말인데요. 칼 포퍼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한 말인데 제가 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피지배자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치적 지배자를 통제할 수 있고 그 통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경제 권력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고 나의 자유의 행사가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다 부당한 거다. 나는 자유롭게 살 권리와 자유가 있다. 그리고 개인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아주 좋은 것은 이타성이지만 국가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의를 수립하는 것이고 정의라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사람들을 같게 다루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받아 마땅한 것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정의로운 상태이고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사람들 사이에 이와 같은 정의가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때로 국가 권력 그 자체가 정의를 해치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국가와 무관하게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와 관련되어서 시장 또는 시민사회에서 강자가 약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것을 방조하거나 방관하는 불의를 저지르는 것, 이런 것이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정치라는 것이 바로 국가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여기서 벗어나서 국가가 스스로 악을 저지르거나 또는 부정의를 방관하거나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무관하게 국가 바깥에서 벌어지는 불의에 대해서도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국가가 좋은 국가이고 국가로 하여금 이렇게 정의를 수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진보정치의 목적이다. 이것이 이제 논리적인 연쇄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 그러면 국민들은 주권자로 실제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흔히 민주주의나 선거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형식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실질적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실질적 민주주의 또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은 절차적 민주주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비난받는 또는 폄훼당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야말로 실질적인 민주주의 또는 정의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 왜? 그 이유가 카를 포퍼가 말한 바 주권자인 국민들,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통령, 장관, 검사 등등의 정치 권력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정치적 지배자를 민중이 또는 시민들이 통제함으로써 국가 바깥의 영역에서 막강한 경제 권력을 축적해서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제 권력에 대해서도 일정한 통제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진보 정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도모하려는 이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가 저지른 악, 이라크 파병도 국가가 저지른 악으로 분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치적 필요성이라든가 전후 맥락을 다 무시하고 보면 이라크 전쟁이라는 불의한 전쟁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군을 파견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비전투 임무를 가지고 파견한 군대이긴 하지만 저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스탈린 정권이 저지른 어마어마한 학살, 법정에 출두하는 재벌 총수,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나중에 좀. 마무리를 하면서, 제 강의는 좀 재미없을 것 같고, 여러분 질문을 받는 게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마무리를 하면서 이걸 보여드리면, 제가 26살 때 쓴 항소이유서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제가 26살 때 국가에 대한 저의 생각이 저랬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보니까 국가는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구성원 모두에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과 자아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하도 그때 국가가 존귀하다고 전두환 씨가 주장을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국가를 해친다고 하도 욕을 해서 그거에 대한 항변으로 썼던 표현입니다. 저게 국가가 귀중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근데 다만 국가가 귀중한 이유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서로 방해하지 않고 각자가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나는 국가를 귀중하다고 생각한다. 나 반체제 아니에요. 반국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저렇게 했던 겁니다. 저 시기로, 저게 1985년이니까 저 시기로부터 지금 27년이 지났습니다. 27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생각,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는 그 국가의 국민들이 깨어있는 데 비례해서 정의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끔 정치를 하면서도 희망을 느낄 때가 있고 어떤 암담한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희망을 느낄 때는 되게 어떨 때냐면 예기치 못한 시민들의 골기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잘 안 되리라고 봤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것을 강력히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올 때 이때 우리 정치에도 희망이 있구나. 정치에 희망이 있다는 것은 곧 국가에도 희망이 있다는 뜻이고 국가에 희망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도 더 밝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 너무나 명백한 문제를 놓고도 국민들이 침묵할 때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참 암담합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정치에 대해서 그것이 진보 정치든 보수 정치든 국민들이 관심을 놔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 같아요. 지난 정부 때 같으면 이 정도로 욕먹을 일을 하면 광화문 광장이 날마다 미어 터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칠레 FTA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농민 시위를 한번 돌이켜 보시죠. 한EU FTA를 지금 비준 동의까지 다 끝내서 이제 발효됩니다. 단 한 건의 농민 시위도 없었어요. 그렇죠?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그렇게 아우성을 이제 와서 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에 대학생들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장사가 안 된다고 솥단지 들고 와서 여의도에 와서 막 팽개치고 데모를 했는데 지금은 매월 몇만 개씩의 작은 자영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어도 아무도 시위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굉장히 성공한 대통령이에요. 그런 점에서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느끼는 상황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좋은 나라다 아니다를 떠나서 시민들이 자기의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하기를 포기한 상태,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좀 무겁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볼 때 우리들이 훌륭한 삶을 살고 싶은 존재들인데 우리들의 훌륭한 삶을 가능하게 하려면 국가가 더 훌륭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가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는 정치가 더 훌륭해져야 하고 훌륭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더 훌륭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훌륭한 정치인들이 더 훌륭하게 정치를 하려면 시민들이 의사표시를 하고 비판하고 격려하고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정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물 흐름이 없는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매일매일 강하게 받습니다. 이런 정도 저희 푸념 겸 강연을 마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